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OECD와 세계은행이 동시에 같은 날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3년 하반기, 24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세계 경기가 바닥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보고서들인데 정말 어떤 견지에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바닥을 지나서 좀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인지 여러분께 그 두 기관의 보고서를 쉽게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보고서입니다. OECD Economic Outlook 그리고 월드뱅크의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트, 두 보고서를 좀 믹스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그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마치 썸네일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경제에서 23년 경제로 넘어올 때 말 그대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구나. 3.1에서 2.1%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구나 라고 표기해 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역시 그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마치 썸네일과 같은 그림입니다. A long unwinding road.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unwinding 이라는 이 문구는요, 그 실타래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가 긴장감을 조금 풀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unwind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비가 한참 내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막 진행되다가 이제 비가 좀 그쳐가는 모습, 그림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아직 벗어나진 않았지만 구름이 이제 조금씩 벗어나서 어쩌면 하늘이 개이고 축축한 이 바닥도 좀 마를 것처럼 보이는 듯한 모습, 그런 길가, 그런 모습이 지금 23년 하반기의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비가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점차 하늘이 개이고 바닥이 조금씩 말라가면서 쾌적한 하늘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 그런 대목이라고 지금 OECD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경제를 놓고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23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명목소득은 정체되지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명목소득과 급격한 차이가 나서 점차 가난해진다. 높은 금리의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그리고 같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실제 우리는 점차 가난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말 그대로 현실화된 경기 침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실질 임금이 덜 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물가,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모습, 더군다나 자산 가치마저 조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 상관없이 자산 가치마저 조정되면서 가난해짐을 느끼는 국면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본다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마찬가지, 중산층 이하도 마찬가지. 나는 소득이 줄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구나. 왜냐하면 고물가니까.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87.5%니까요.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소득 중에 절대적인 부분을 이자 상환하는 데 쓰고, 그 남은 소득 가지고 소비 지출을 하려니 소비 지출할 여력이 축소되니까 가난해짐을 느끼는 것이고, 고자산가마저도 어쨌든 갖고 있던 자산 규모가 쪼그라드니까 주가도 22년부터 계속 떨어졌었고요. 그죠?
그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역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의 모습이 23년에 현실화되었었구나. 이렇게 국제기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년 이 현실화된 경기 침체가 왜 온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 이 고물가가 찾아왔었는데 23년에도 여전히 고물가다. 목표하는 2%대 물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물가가 야기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에 압력을 받는 그 부담을 받는 그런 국면이 23년인 것이다. 그런데 23년은 그러하지만 24년에는 그나마 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점차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럼 고물가의 부담이 좀 사라지는 모습. 그러면 고금리의 부담도 다소 사라지는 모습. 쌍둥이 아닙니까? 물가와 금리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가 문제가 해소되면 금리, 고금리 문제도 다소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24년만큼은 23년의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진 않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사인이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고물가라는 부담이 해소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3년, 24년 경제 전망을 볼 때 OECD 같은 경우는 23년에 급격히 하향 안정화 됐었죠. 세계 경제가. 근데 24년에는 23년보다는 낫다. OECD 회원국도 23년에 급격히 침체됐었지만 23년보다 24년은 조금 낫다. 그리고 OECD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그 국가들은 23년보다 24년이 다소 낫다,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23년에 바닥을 찍고 그래도 회복되는 국면이구나. 23년에 우르르 쾅쾅 폭풍우가 쏟아졌었는데 그 폭풍우가 이제 조금씩 거치고 구름대도 좀 거치고 점차 이제 맑은 날을 볼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맑은 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4년 경제도 어려운 경제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경기 저점은 뒤로 하고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 회복세가 매우 미진하지만 역시 회복세는 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OECD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주요 경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드뱅크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월드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월드뱅크는 제가 같은 기조이지만 조정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가 지난 1월에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고 이번 6월에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때 냈던 것보다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3년 월드뱅크가 전망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2.1%인데요. 종전에 1월 달에 전망했었던 그 값은 1.7%였거든요. 자,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린다면 IMF의 성장률 기준, OECD 성장률 기준은 같습니다. 기준이. 월드뱅크는 좀 다소 다릅니다. 그거는 시장 환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달라서예요. 그래서 추세만 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23년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종전에 봤던 거 1.7%에서 지금 이번 6월에 봤던 거는 2.1%니까 0.4%나 상향 조정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리고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2.1%인데 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니까 23년보다 24년이 낫다. 그러니까 23년을 놓고 봐도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낫고 23년보다 24년이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 찍고 회복되는 경로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월드뱅크도 매한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년 경제 어떻게 관측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경제 성장률이 이 점이에요. 다이아몬드 점이 있죠. 23년이 움푹 패이고 24년은 완만하게 회복된다. 이게
기본적인 월드뱅크의 뷰입니다. 근데 그 성장률을 이루는 각 경제권 혹은 국가별 기여도가 있겠죠. 기여도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그래프 안에, 이 숫자 안에 미중 패권 전쟁이 숨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 기여도가 23년에는 높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로 리오프닝이죠. 근데 24년에는 그 성장 기여도가 빠지죠. 역시 미국의 성장 기여도가 23년에 22년보다도 낮아졌는데 근데 24년까지도 미국의 성장 기여도가 높지 않다.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맑게 하늘이 개일 리가 없다라는 표현도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신흥국 EMDE는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뜻합니다. 근데 Other EMD라고 했으니까 중국을 제외한, 또 인도를 제외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Other EMD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역시 선진국도 미국 혹은 유로존, 두 개가 검정색, 빨강색이죠.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AE, Advanced Economies, 선진국입니다. Other AE, 이들의 기여도를 보시면 역시 미국, 유로존이 아닌 그 밖의 선진국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아닌 그 밖의 신흥국들, 그러니까 other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거대 대국, 경제 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 성장 기여도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측 포인트입니다. 신흥국 ETF라든가 이런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MDE, Emerging Market, 신흥개도국들의 1인당 GDP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LIC,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월드뱅크에서는 Low Income Countries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1인당 GDP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이에요. 중국의 리오프닝.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 있다고 한들 제조업 경기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 중국 제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의 기대감이 좀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제조업 경기는 다시 꼬꾸라지지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을 밑돌죠. 꺾이는 모습이지만 난 매뉴팩처링,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경기는 50을 상회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중 패권 전쟁인 거죠. 중국을 떠나는 제조 기지의 이전,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 서비스업이라든가 농업 같은 이런 영역은 뭐 광업, 임업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역은 상당히 견조하게 50을 상회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대변해주는 또 한 가지 지표, 리오프닝을 대변해주는 대리 변수라고 해볼까요? 그 변수는 아마도 tourist arrivals. 이게 국제 관광객인 거죠. 관광객이 얼마나 이 EMD나 EAP라고 하는데 EAP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이스트 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트 아시아 패시픽. 그러니까 이게 월드뱅크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EAP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들, 그러니까 중국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 EMD라고 표현한 거죠. 이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그 관광객, 해외 국제 관광객이 있었다가 급격히 코로나19와 함께 0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움푹 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시 되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되는 모습이구나. 이런 것은 특히 관광산업이 자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력 산업인 그런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실제 우리나라 물가도 말이죠, 하향 안정화되고는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3.7%에서 3.3%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신발 가격은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8%로요. 왜 이렇게 치솟을까요? 마스크를 벗고 재택근무에서 다시 출근근무로 바뀌고 리오프닝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의류 소비가, 정장 소비가, 구두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면 접촉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 지출에 견주어서 그것에 준하는 가격이 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의류 가격, 신발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들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통화정책 기조예요. 세계 경제를 억눌렀던 게 바로 고금리였던 거예요. 근데 23년 이렇게 금리가 치솟으면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말이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고금리의 압력을 받았던 그런 세계 경제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금리를 정점을 찍고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24년까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OECD는 그렇게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24년 초반까지도 미국, 유로존, 또 영국 같은 나라들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개도국들도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는 과정이 심리적 압박을 주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게 만들고 했지만, 기준금리가 향후에 동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인하될 일만 남았다라고 경제 주체들에게 생각을 주죠. 그러면 시중금리가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죠. 그런 모습들은 다시 시장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이 기업들은 투자해도 되겠다, 신규 사업 진출해도 되겠다 하면서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요. 소비해도 되겠다, 대출을 받아서 소비해도 되겠다 하는 가계 소비 심리도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시키는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매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집 사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만들고 매수 심리가 다시 늘어나고,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분양 물량이 다시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게 말 그대로 경제 회복, 건설 경기 회복, 또 설비 투자 산업이라든가 여러 산업 경제에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기, 기준금리를 동결하다가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지점, 그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지점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에 긍정적인 심리를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께 드리면서, 어쨌든 23년 경제 지독하게 안 좋은 경제 맞아요. 하반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 중에서 그나마 덜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모습으로 정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제기구들의 전망을 기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